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귀신을 지방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모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고 버려진 집에 알박기를 했던 귀신 이야기인데 무섭습니다. 가시죠. 유치원 때부터 살았던 이 동네에는 유난히도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과 달리 집집마다 최소 2명은 아이를 낳았던지라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있었고 그만큼 놀거리들도 넘쳐났다. 땅 따먹기, 팽이치기, 탑블레이드,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를 하거나 다같이 뛰어다니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부지기수였다. 저녁 6시가 되면 이쪽 저쪽에서 엄마들이 저녁 먹으라고 아이들을 불렀고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집으로 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모였다. 아이들이 함께 놀다 보니 이웃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놀이동산에도 같이 놀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에는 암암리에 전해지던 룰이 하나 있었다. 달동네까지 포함한 동네에는 언덕배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고 절대로 그곳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이를 포함해서 어른들까지도 적용될 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됐다. 가끔 같이 놀던 아이 중 하나가 그 집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그저 시시한 농담만 주고받을 뿐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내가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는 못된 사람이 살았다고만 전해 들었다. 참 신기하게도 각자 집에서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인지 이따금씩 놀면서 그곳을 지날 때면 하나같이 말이 없어지거나 누구는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집의 외형을 설명하자면 달동네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돌계단으로 된 언덕배기를 지나갈 때 왼쪽에 있었던 평범한 집이었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인지 창문 군데군데가 깨져 있고 2층 집이었지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지하가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IMF가 찾아오고 동네에서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고 너나 할 것 없이 PC방으로 달려갔고 돈은 없어도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오락실에서나 할 수 있었던 게임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었던 네오지오를 깔아서 두 놈이 한 PC에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점차 시끄럽게 떠들던 소리도 줄어들며 새로운 놀이 문화가 생겨났다. 나와 매일 PC방에 갔던 친구 준영이와 재우가 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네오지오 프로그램을 깔아서 메탈 슬러그 킹오파를 하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다. 당시 교육열도 세지면서 하나둘씩 종일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셋 다 부모님이 강압적이지는 않아서 매일을 게임만 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한참 게임을 하고 있을 무렵 뒤에서 구경하던 재우가 오랜만에 동네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네 그 이야기 들었어? 귀신 나오는 집에 사람 들어갔다는 이야기 말이야.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다. 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거기 사람도 안 산다며. 아냐, 오늘 학교에서 지훈이가 그랬는데 거기 대문 열려있다던데?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던 초록색 대문이 열려있다는 말에 나와 준영이는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다 동시에 손가락을 멈췄다. 진짜야? 누가 이사를 온 건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어른들이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집인데 당연히 주인이 있겠지. 몰라, 뭐 아무튼 지훈이 말로는 대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 아 맞다, 옛날에 거기서 아저씨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게 맞으면 열리긴 하겠네. 그 집에 관해서는 별의별 소문들이 많았지만 실제 사건이 있기는 했다. 귀신 나오는 집을 지나 위로 올라가면 달동네 꼭대기에 사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많았던 집이다. 문제는 언젠가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 퇴근하는 길에 그 집을 지나쳐가면서 생겼다. 평소처럼 지나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집에서 이상한 방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쫓아 담장 너머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1층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 현관 안쪽으로 웬 남자가 가만히 서 있었고 아무리 술에 취해 있을지언정
그 집은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왜 그 집에 들어가 있냐고 아저씨가 뭐라고 한마디를 건넨 것이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담장 너머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워낙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겨우 아저씨를 데려갔지만 며칠 뒤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내가 마중을 나갔는데 그 집 1층에서 아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던 걸 발견한 것이다. 당연히 우리같이 어린아이들이야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다만 동네 어른들까지 그 집을 피하게 된 사건이 이 시점부터였다. 게다가 뒷이야기들 때문에 신빙성이 더해져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아내가 남편을 발견한 것도 담장 너머로 발견한 것인데 남편이 쓰러져 있던 것을 보고도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것. 그 이유가 더 가관이었는데 집에서 남자를 발견한 다음부터 남편이 계속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방울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악몽을 꾸는 바람에 아내도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그 집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그 집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겁에 질려서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 집을 떠나기 일쑤지만 달동네에 살았던 집안 환경은 그러지 못했는지 한참을 그 동네에서 쭉 살았다. 그간 있었던 사건이나 소문이야 어떻든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귀신 나오는 집에 대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준영이나 재우나 모두들 그 집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PC를 끄고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정말로 귀신 나오는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다. 멀찌감치 서서 봤지만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안쪽이 훤히 보였다. 그래도 여전히 겁이 났는지 셋 모두 서로의 옷가지를 잡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으며 앞에 도착했을 때는 되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야,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뭘. 그러게. 근데 문이 열려있다는 거면은 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까? 그렇지 않을까? 누가 열쇠로 문을 땄다는 소리잖아. 가위바위보해서 진새끼가 들어가 보는 거 어때? 우리 중에 선뜻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할 놈들은 없었지만 누군가 들어갔으면 하는 호기심은 모두들 똑같았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우린 이곳에 왔던 것처럼 서로를 잡고서 안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서자 왼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바로 앞에는 1층 집으로 들어가는 철제 현관문이 보였다. 두 현관 모두 열어봤지만 열리지 않았고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자 다들 심통이라도 난 것처럼 시시하다고 불평을 해댔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자 아까는 그냥 지나쳤던 통로 같은 게 보였다. 그냥 담장과 집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쪽으로 가서 들여다보자 또 다른 공간이 나왔고 그곳에는 지하실로 가는 계단이 있었다. 재우가 당연히 닫혀있을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지하실 문이 열렸다. 그곳은 지하실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싱크대가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옆에 단칸방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었는지 군데군데 핀 곰팡이와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이미 겁이 없어진 우리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고 방 안에 들어가서 널브러진 책들을 걷어차면서 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방울 소리에 셋 다 동시에 멈춰섰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봤고 이내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혹시나 자기를 두고 도망갈 수 있어서 그랬는지 다들 서로의 옷을 세게 움켜잡았다. 방울 소리는 점점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미 준영이는 겁에 질렸는지 다리를 떨면서 우리에게 나가자고 하듯 옷을 잡아당겼다. 나머지도 역시나 겁에 질려 바깥으로 향했고 누군가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 다같이 쳐다보며 나가도 같이 나가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짧은 거리에도 여전히 방울 소리는 정기성을 띠고 들렸으며
대문에 들어섰을 때 앞서가던 준영이가 발걸음을 멈춰섰다. 방울 소리가 들릴 때부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준영이를 쳐다보며 왜 안 나가는 거냐고 몸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준영이의 얼굴을 보자 우리도 동시에 준영이가 보고 있던 곳을 볼 수밖에 없었다. 1층 집의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철제로 되어 있는 반투명 유리에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 얼굴이 있었고 마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그것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이 움직임과 동시에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도망치기 시작했고 운동에서 달리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집까지 뛰어갔다. 이미 재우나 준영이는 안중에도 없었고 각자의 집에 갔는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뒤에 아무도 없었다. 이러다 심장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뛰어댔고 한참 숨을 고른 시점에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겁에 질린 채로 등굣길에 올랐고 준영이나 재우를 만나자마자 우린 서로에게 어제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준영이는 악몽을 꿨다고 말했고 재우는 나랑 똑같이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있었다. 혹시나 우리도 그 아저씨처럼 방울 소리에 사로잡혀 죽는 게 아닐까 부모님에게 얼른 말씀드려서 대책을 세우자는 말도 나왔다. 그리고 하교까지 참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콜렉트콜을 걸어 엄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별일 아니라며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만 하실 뿐 혼을 내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안도하며 서로를 달랬다. 결국 소문뿐이었던 건지 방울 소리가 들리거나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때 우리가 봤던 사람과 분명히 들었던 방울 소리는 진짜였다. 우린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 근처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갈 일이 있더라도 굳이 삥 돌아서 그 집은 지나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내용들은 내가 그 동네에서 커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합쳐진 기억이다. 그 집은 그냥 단순히 폐가로 남아있던 건물이기도 했지만 어른들마저도 피했던 곳이고 그나마 신빙성 있는 소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2층에 살던 집주인도 나왔다는 것이다. 흉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집을 허물 수 없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동네는 모두 재개발되어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에 들어서 있다. 어렸을 적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크게 생겨서 그런 건지 동네에 트럭으로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종소리만 들려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지금은 연락이 끊겨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를 재우나 준영이도 마찬가지겠지.